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가장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죠. 예. 인문 속사를 보다 현재 인문학도 대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선생님 양력 좀 주세요. 네. 우리 유형준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 네, 서울대 공부 빡세게 힘들다고 하죠. 서울의대를 나오셨고요. 현재 한림의대 강남 성심병원 내과 교수, 또 한림의대 의료인문학 교수로 계시고요.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의 설원학술상, 이게 당뇨병, 우리 선생님이 당뇨병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신데 그쪽 당뇨병, 그러니까 당뇨에 관한 학술상에서는 이 설원 학술상이 가장 높은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만 하신 게 아니라 상금도 몇 천만 원 받으셨다는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6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의료계에서, 예, 의료 분야에서. 그래서 아마 국회에 가서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 신표 고문이시고요. 문학청춘 작가의 회장이시고요. 문화예술 동인의 회장이시고 한국의사시인회 초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또 시집으로는 두근거리는 지금 가라지 못한 말들 외에 여러 권을 내셨고요.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또 컬럼도 쓰시고 다재다능합니다. 네, 우리 유형준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11월 토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은 일을 하신 여러분들 뵈니까 다 이뻐 보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이신 문 회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셨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가을비 우산속입니다. 아마 인문학에 관한 강연이나 강의를 들을 때 가을비 우산속 이런 제목으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되게 추상적인 걸 가지고 많이 하죠. 하나,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널리 깊이 알리고자 하는 게 우리 속사 인문학을 시작한 초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인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문일지인데 인문학이 그렇게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 되겠냐 하는 데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주실까요? 우리 김선희 선생님 수고 좀 해서 한번 해주세요. 자,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내용은 이런 순서입니다. 먼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의 속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을비 이야기 드린 다음에 우산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비 우산속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실까요? 자, 인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실까요? 자, 너른 냉길밭 저 산등성에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이 그림이나 광경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다음 주십시오. 비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 주십시오.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산을 접고 넣어뒀던 빨래를 다시 말리고 넣어뒀던 배낭을 메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비가 올지를, 날이 갤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구름이나 무지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해서 매 시간 모든 방송이나 모든 신문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근본은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겁니다. 천체와 기상의 현상을 천문이라고 하고, 천문을 보고 오랜 동안의 경험과 오랜 동안 지식에 의해서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이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날씨가 갠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천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실까요? 천문학.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더라. 무지개가 뜨면 날이 갠다더라. 이게 천문이고, 천문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는 것이 일기예보로서 쓰이고 있고, 거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티벳이 어느 땅의 지형입니다. 티벳 땅이 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주로 아주 특이한 현상의 땅이죠. 이 땅을 연구를 해서 이걸 알아냈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티벳은 옛날에 바다였던 것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원래 바닷속에 있던 걸 아시죠? 여기 들은 바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땅에 드러난 무늬, 이 무늬들을 열심히 살펴보니까 조개 껍질도 보이고 뭐도 보이니까 바다였다. 그 다음 소리 해주세요. 충북 청주시의 어느 곳에 이런 땅에 이런 흔적과 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눌러주세요. 직지신경이 발견된 흥덕사의 옛 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땅에 있는 모양, 땅의 무늬, 땅이 드러내고 있는 무늬를 살펴서 여기가 흥덕사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람. 대지의 온강무양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강이 흘렀던 곳에는 강이 흘렀던 흔적이 있을 것이고, 바다에 있던 곳은 바다의 흔적이 있을 것이고, 산은 산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지문입니다. 하늘의 천문, 땅의 지문. 만약에 그 땅에 아무런 흔적과 무늬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는 얘기를 쓸데없이 하고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터에 무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터무니없다는 말은 바로 지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이 없은 곳에는 누가 살았는지 무엇이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터무니없다인데, 물론 막 가시면 안 되지. 앞으로 다시 제가 지시할 때만 가세요. 네. 그 다음 이가 이제 쉽게 바뀌었지만 원래 있죠. 천문이 있고 지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이 아직도 인문 그러면 그럴 문자인데 이게 어떻게 문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눌러주세요. 문의는 원래 그럴 문자를 썼습니다. 예전에 글자라고 하는 것이 상형 문자라고 해서 그림과 글씨의 중간 단계죠. 그거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글씨가 글씨로서 독립해 나가면서 그럴 문자는 그냥 이렇게 쓰고 문의 문자는 실사변을 앞에서 구분했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그럴 문자가 다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실까요? 그래서 천문이 하늘의 문이고 지문은 터의 문이라고 우리는 풀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럴 문자가 많이 걸린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럴 문자는 그럴
문장, 글자, 문서, 기록, 문의, 신발의 치수타리.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신발 사러 갈 때는 15문, 16문 했어요. 그 문이 바로 2.4cm입니다. 내 발의 문수는 내 발의 무늬 중에서 길이로 드러나는 내 발의 무늬. 그대 발의 무늬가 얼마냐 할 때 그대 발이 몇 문이지 신발이 몇 문이지 했을 때가 문입니다. 그럼 문심도 있겠습니다. 자, 그럴 문자 인문학이라고 한다거나 인문이라고 할 때 문은 무늬를 의미하고 무늬 중에 한 종류가 글씨겠죠. 그래서 인문학을 읽을 때는 인문학으로 읽어서 인문학이 문학인 것처럼 오해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인문 끼고 학으로 읽어야 됩니다. 천문학, 지문학, 인문학, 천지인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무늬로 이 우주는 가득 차 있죠. 요새는 우주란 말 함부로 쓰게 되면 붙들려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람이 드러내는 무늬를 한번 살펴볼까요? 르누아르가 그린 풍만한 여인들의 목욕하는 여인들의 그림입니다.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을 풍만하게 뚱뚱하게 그렸을까요? 그 다음 생각해 보실까요? 페르난도 보테로 모든 물체 사물들을 뚱뚱하게 더 지나쳐서 비만하게 그리는 세계적인 화가죠. 한국에도 두세 번 왔던 거로 있고 국내에 전시회도 했었죠. 이렇게 설명 들어도 이 남자 얼굴만 좀 쳐다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두 사람. 왜 저러고 있나. 어쩌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입니다. 그러면 르누아르나 보테로 같은 사람들은 왜 인간을 이렇게 뚱뚱하게 그렸을까? 왜 뚱뚱하게 그렸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르누아르는 사람의 속에 자기의 무엇을 속에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뚱뚱한 무늬로 그림을 그렸을까? 보테르는 왜 이런 무늬를 드러냈을까? 그림으로.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식으로 드러냈고 아까 임대수 우리 시인은 나와서 그런 복장으로 왜 그렇게 자기 무늬를 드러냈을까? 무엇으로? 소리로, 몸짓으로. 우리 문묘란 시인은 왜 저렇게 노랗고 핑크색으로 아름답게 하고 왔을까? 왜 나는 넥타이를 이걸 하고 왔을까? 이것들이 모두가 인간이 드러내는 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인문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특별한 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때도 없이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강연하려고 분위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쁘신데도 기록을 남기고 사진도 영상식으로 잘도 같이 하십니다. 그럼 늦게 온 친구가 들어오다 보고서는 막 뛰어서 올라왔지만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 어라 실온의 11월 12일 오후에 이 시간에 실온의 무늬는 엄숙한 거네. 그리고 입을 닫고 동정점 같이 걸음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인문학의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어서 이 분위기, 인간들이 드러내는 무늬를 깨닫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상황, 이 집단에게 어울릴 건가? 교양 있게, 배려 있게 행함이 바로 인문학이 얻고자 하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풍념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과욕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는 이 두 양반의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자를 몇 글자를 누가 썼습니다. Took all my pills, bye bye. 내가 가지고 있는 약 다 먹었다. 안녕 안녕. 내가 가지고 있는 약 다 먹었어 나 지금. 그거 잘 있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살했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이 친구한테 전화 건다든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때 중보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살려주세요. 봅니다.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자로 드러낸 자기의 인문입니다. 이건 그 양반의 인문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한강이 쓴 채식주의, 한강이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으로 드러낸 인문입니다. 글씨로 드러낸, 예전에는 디지털도 없지, 동영상도 없지, VR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껏 남겨놓을 수 있는 인문의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글씨나 그림밖에 없었어요. 음악도 없었죠. 녹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로 문학이 인문학을 대변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듣는 여러분들 얼굴 그 자체도 전부 인문입니다. 저는 지금 인문을 보면서 강의의 완급과 음성의 강약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벌써 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문입니다. 어려운 역사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 영화 감상하는 것도 인문이지만 그거는 인문의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하고 거기 합당하게 내가 처신하는 것, 그것이 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가을비 우산속이라고 감히 저희가 정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침묵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병원에 출근했는데 딱 갔더니 수간호사가 인상이 안 좋아. 신기가 안 좋아. 그 밑에 있는 간호사가 그 앞에를 날알거리고 노래 부르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간호사 인상이 안 좋으면 어떻게 갑니까? 빙 돌아가든지 피해가든지 가죠. 그 간호사는 이미 인문학을 다 끝낸 거예요. 상대방의 침묵을 보고, 이게 보통 침묵이 아닌데 이 인문은 무슨 인문이지? 자기 처신을 하는 것. 제가 간호사 말씀드리는 거는 마침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오셨어요. 내일 모레 출근해서 제가 좀 편하려면 이거 잠깐 띄워줘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이분은 수염을 길러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이러고 다닐까요? 왜 이 모자를 쓰고 돌아다닐까요? 왜 이런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아하, 이 양반이 이러려고 이러고 다니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눌러주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를 쓴 김춘수 시인의 안부심입니다. 자, 글을 같이 읽고 그 양반이 쓴 시를 보니까 이런 행색을 하고 있는 느낌이, 그 무늬가 확 와닿죠? 이게 인문학이고 인문. 김춘수 시인은 시라고 하는 무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냈고, 우리는 그 시를 가지고 공감하면서 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사람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을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사람학이라 그러든지 한자로 인학이라 그래야죠. 인학. 맞잖아요. 인간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이 인학이죠. 그리고 이는 아시다시피 사람을 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0개를 물 쓰고 나라도 한 개를 사람 쓰고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안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이 사람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드러내는 말이나 그 사람의 찡그러지는 얼굴이나 글이나 시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낭독이나 몸짓이나 연극이나 개그나 모든 드러내는 무늬를 가지고 갖고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부해보면 안다고요? 해부합니다. 저희도. 인체해부가 저희 필수 과목이죠. 의대에서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드러내는 무엇을 캐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구름도 없고 무지개도 한도 아무것도 없이 벼랑간 비가 오고 벼랑간 날이 된다면 일기예보라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 인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그대가 드러낸 문의를 보고 문의를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솔직한 표현이죠. 사람을 안다고요? 신이겠죠.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알죠.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60년, 70년 산다고도 어느 날 도장집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드러내는 문의, 인문만 가지고 가능해.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부르고 인간이 드러내는 문의를 인문이라고 부르고 인문의 범주는 문학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 애기가 우는 것, 애기가 똥 싸는 것 다 그 다음 주실까요? 그래서 인문학을 더 휴머니티즈, 후마니타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인문학, 그러면 지금 제가 심지어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것이 좀 풀리긴 풀렸겠지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 설명해놓고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순간부터 멍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가지고 보는 거. 나도 인문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와서 조용히 해서 까치발 먹고 가는 거. 무서운 상사가 인상 쓰고 우선 돌아가는 거. 다 인문학을 해서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의료인문학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도 불친절하라 그래서 하도 의사 중에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서 좋은 의사, 선한 의사, 굿닥터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강제로 의료인문학을 수업을 시키게 돼 있어요. 시간을 무조건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문학도 가르치고. 제가 낸 시험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입원 환자 중에 폐질을 갔더니 그 환자 보호자가 의사인 너에게 그림책을 하나 주면서 선생님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인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던져놓으면 학생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이런 것이 시험 문제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의료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문학을 지금 한 지 몇 년 됐는데 앞으로 10년, 20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의사는 한 명 정도 빼놓고 다 좋은 의사, 선한 의사, 인간의 문의, 진료실에 들어선 환자의 얼굴과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의사지 환자의 피 검사 수치만 바라보는 그런 한 의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대할 텐데 사람이 진료실 문을 들었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이 드러내는 문의이고 인문일지인데 그 인문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네가 진료에 활용하면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천문과 인문지문. 하늘 없이 사는 사람 없고 땅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문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문의는 하늘의 문의, 땅의 문의하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가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실까요? 자, 가을이 되면 어느 시인의 말처럼 낙엽이 내어준 자리, 누구에게 내어준 자리? 허공에 내어진 자리를 하늘이 가져간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은 기억합니다. 또 주실까요? 좀 더 기억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땅을 봐도 저희 아파트 찍은 사진인데 땅에도 그 낙엽이 떨어져야 되고 또 주실까요? 자, 가을 그러면 어떻든 뭐가 좀 비어가는 것이고 뭐가 떠나가는 것이고 뭔가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거기다가 비까지 오면 이 비는 가을비라가 되겠죠. 가을비까지 오면 그 심란한 정도는 더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 숫자를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가로축이 1월달, 3, 5, 7, 9, 11월달이고요. 이쪽이 환자 1000명. 만약에 제가 1000명의 환자를 보면 이 중에 몇 명이 우울증 환자인가를 통계를 내보면 1월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11월 달에는 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11월달 제일 많고 1월, 2월 좀 줄어듭니다. 분명히 이 늦가을은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750명이 있음도 물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을이라고 하면 우울로서 대표되지, 우울로서 말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나라 속담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가을비는 장인의 굴의 나는 밑에서도 피한다. 비가 가을비는 잠깐 왔다 간다.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산도 필요 없고 요 밑 장인도 톡수 밑에 들어가 있으면 피할 수 있다. 속담이 있고 또 가을 비슷한 겁니다.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 참 빗자루만 들어도 피할 수 있다. 잠깐 오고 많이 오지 않는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없죠. 또 가을비가 잦으면 춥지 않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가을은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쾌청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대륙성 고기압이 내려와서 그런데 비가 오면은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발달이 안 됩니다. 그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이 많이 안 된다는 것은 가을이 깊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지 않는 뜻이서 가을에 비가 잦으면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겨울 쪽으로 손근처럼 갈 수 없어서 추위가 좀 늦게 온다, 덜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을비는 떡비. 이건 뭐 우울하고 관계가 없을 정도죠. 가을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비 때문에. 근데 가을이니까 추수해서 먹을 쌀은 많잖아요. 근데 쌀 먹고 뭐 해 먹겠어요? 떡 해 먹는다. 그래서 가을비가 오면 떡 해 먹는 비다. 가을비 떡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을비로 되어 있는데 이 가을비는 분명히 하늘과 관계된 천문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떡 해 먹는 거, 장인의 구렛나루, 뭐 피하는 거, 전부 다 이것은 인문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분명 어느 계절의 비도 마찬가지지만 가을비도 역시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사상과 직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울한 쪽으로 가고 슬픈 쪽으로 가고 공허한 쪽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저런 흥미진진하게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고 생각되고 있고 눈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실까요? 우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세요. 자, 우산은 우리말로 옛말에 슈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같은 게 아니고 슈룹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예전 고전을 보면 우산을 슈룹이라고 쓴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엄브렐라 그리고 이것의 어원은 움브라로서 그늘 그늘지게 한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우산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우산의 기능과 속성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들을만 하십니까? 네. 네, 중간 박수 한번 받을까요? 혹시 듣다가 시원치 않으면 그냥 시계나 반지나 뽑아서 던지십시오. 맞으라고.
나중에 챙기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제일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동영상 찍어준 선생님이에요. 잘 보이는, 이쁘게 하고 웃고 그러는데 제가 찍게 잘 찍어주십시오. 네. 자, 이집트에서는 우산이 2400년, BC 2400년에 발명됐다고 하고요. 기원전 1200년의 기록을 보면 하늘, 천상의 여신 누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기 때문에 우산은 하늘이 왕에게 권력을 전수해주는 중요한 상징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 등을 보면, 그래서 역시 우산 모양의 상형 문자도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문이죠. 상형 문자, 이렇게 우산처럼 그린 글자는 옛날 이집트 고흐에서는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만 사용했다 이거죠. 그럼 누트 얘기 잠깐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누트 보실까요? 자, 파피루스에 그려져 있는 것인데 시꺼멓게 누워있는 것이 땅의 신, 개부입니다. 개부. 신 이름이 개부고요. 위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누트 여신입니다. 근데 조금 다 성인들만 계시니까, 근데 저도 뭐 한참 때 저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우리 밖에 있는데 땅이 남성이고 하늘이 여성으로 지금 표시합니다. 이것을 좀 더 채색화된 그림을 보면 보실까요? 이게 누트 여신입니다. 누트 여신이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감싸고 있고, 여기에 개부 남신이 서 있고, 거기에 인간들이 존재한다. 근데 누트 여신을 따라가면서 보면은 별과 해가 달들이 쭉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서 우산이라는 것은 누트 여신과 그저 동일화되어서 이 세상을 전부 감싸고 있는 대단한 권위, 통치권, 이걸 이해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우산은 나약한 물건, 남자들은 쓰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남성들은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대신 모자를 쓰거나 마차를 탔으며, 심지어 남성다웠다, 나는 남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비를 맞고 돌아다녔답니다. 지금 보면 안쓰러운 일이죠. 그리고 여성들에게만은 우산은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다가 18세기까지도 주로 우산의 효능이라는 것이 여자의 지위와 부의 상징으로 쓰였다. 그리스 로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 유럽에서는 우산은 아예 존재 자체가 무시가 돼서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성직자의 명예나 위엄의 상징 정도로만 이해됐지 우산 자체의 기능으로서는 별로 없다가, 심지어 교황이 특권을 부여한 사람만 써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산과는 다르게 권위나 이런 것으로만 얘기했다. 특히 영국의 신사들은 우산을 안 좋아했는데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산을 쓰고 다니면 그 남자가 아니다. 둘째, 우산을 쓰는 거는 마차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걸어 다니라고 쓴다. 가난하게 보인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산을 안 썼다고 합니다. 우산을 안 써야만 남성다워 보이고, 우산 안 써야만 마차가 곧 와서 데려갈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우산은 물론 조잡하고 방수도 안 됐겠고요. 그렇지만 편리함 때문에 점차 신사들도 우산을 사용하게 시작됐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어떤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태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한 프랑스에서는 18세기쯤 도달해서는 우산은 환상적인 소품으로서 얇은 망사 모양의 비단이나 가재 또는 레이스로 장식된 하나의 액세서리 용으로만 쓰이고 있지 우산 자체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 양반이 그 유명한 한웨이, 조나스 한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만 극동과 러시아로 다니면서 무역업도 하면서 소설도 쓰셨고 병원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산을 꼭 쓰고 다녔답니다. 겨울에는 또 눈이 와서 썼답니다. 건강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놀림을 받았냐면 저 자식은 남자가 아니다. 호모일 거다. 호모. 그리고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 자기 생계가 지장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우산 쓰고 지나가면 오물을 보았답니다. 너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고. 그 정도로 우산을 즐겨 썼는데 이분 한웨이 때문에 영국서부터 시작돼서 전 유럽으로 우산을 쓰는 것이 편리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한웨이 때문에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산을 얘기할 때 한웨이 이분이 꼭 등장을 합니다.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요즘에 쓰고 있는 우산과 같이 이게 박쥐 모양이잖아요. 우리 우산이 박쥐 모양이랍니다. 박쥐 모양의 우산을 처음 만들어낸 게 이 양반이래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산에서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그래서 한웨이 씨 덕분에 카유보트가 그린 비 내리는 빨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런 모습이 연출되게 된 것은 한웨이의 전적으로 한웨이의 노력에 의한 몇 년간의 노력? 30년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그건 동양에서 어떤가? 중국서 처음 우산이 발명됐는데 BC 11세기고 우리나라는 1867년도에 신사유람단이 일본 갔다 오고 그 뒤로 미국 공사가 부임할 쯤에 수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꽤 늦죠. 그 동양에서는 그 모양이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다. 어쩌면 이집트의 누트하고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는 우산 산자가 흩어질 산자하고 발음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1999년도에 장석공 선생이 쓴 책을 찾아보니까 책에는 중국에서는 우산 선물 잘 안 한다. 우산 선물 잘 안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1999년도에 써놓은 책에는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잠깐 정리해보면 우산의 기능은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인가? 우산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산 효과, 엄브렐러 이펙트 많이 쓰죠. 핵우산, 안보우산. 그래서 무엇인가 막아주고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때 우리는 우산 효과라고 씁니다. 우산은 방패막과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그런 성질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둥근 모양이고 지붕이 되고 우산 쓰는 곳으로서 하나의 집이 이루어진다. 빗속에 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처럼 방패, 보호, 공간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통치자가 우산으로 표현되고 하늘의 신이 우산으로 표현됐던 것은 공간성도 있지만 방패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살펴준다는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산하기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산하. 그래서 우산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산빛. 어떤 조직체나 세력이 관할 아래에 있을 때 나는 그 산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산이죠.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비 오는 날도 저거 쓰고 나가거든요. 옛날에 이분들은. 판차하실 때. 하나의 권위의 상징으로. 내가 하늘의 걸 받아서 여러 백성들을 관할 통치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고 한자에서 쓰고 산하란 말을 씁니다. 우산이 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4년도 8월에서 12일까지 홍콩과 중국과의 그 민주화 투쟁 때문에 우산혁명, 엄브렐러 리볼루션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 국기가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니까 홍콩 시민들이 우산으로 막아주면서 자기들의 공간, 민주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던 우산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은 방어, 보호, 우리끼리의 공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우산 얘기하면서 화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화투 이름이 비광이라는 걸 이틀 전에 문회장한테 전화 걸어서 알아봤어요. 이 비광이라고 하더니 이 표를, 이거를. 비광에 나오는 이 사람하고 우산하고 개구리, 버드나무는 실존 인물입니다. 일본의 오노후도라고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서예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본 서체 혹시 공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노후도를 모르고는 일본 서예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노후도가 서예를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해서 제가 서예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직은 멀었다, 더 해라. 이걸 몇 년을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은근히 부해가 난 겁니다. 언제까지나 배우라는 거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틀렸구나. 그리고 배낭을 메고 거기 그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스승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오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꺼내 썼습니다. 우산을 꺼내 썼다는 건 뭐라 그랬죠? 좀 전에 제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깨구리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타고 올라가려고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 버드나무에 닿지를 못해요. 아예 주저앉아서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산 쓰고. 이 개구리가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러더니 드디어 수백 번의 시도 끝에 깨구리가 버드나무를 붙잡고 멀리 달아나는 튀어가는 걸 봅니다. 이때 우산 안 쓰고 있죠? 이 글에 뭐라고 되냐면 너무나 몰두해서 비 맞는 걸 나만의 공간을 벗어버리고 밖을 봅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우산을 자기도 모르게 내려놔요. 봅니다. 이때 오노후도가 이거구나. 다시 들어가서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훌륭한 서예가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 화투에 들어있습니다. 화투할 때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화투파는 많은 사람이 해도 돼요.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겁니다. 인문학은 이런 게 재미있어요. 화투 치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기껏 얘기해서 수준 높은 게 조용남이 그림 얘기 정도예요. 그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비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돈 딸 때까지 하겠다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우산은 이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내려놓고 훤히 보게 되고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회장님, 혹시 보셨어요, 이 영화? 우리나라에도 우산 속에 새어지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혜리, 김미숙, 임문희 태양가에 나오고 한영중 씨가 정혜리 씨 남편으로 나오는데 교통사고로 죽죠.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길게 있었는데 우리 문면회 장님이 빼세요. 길게 마시고 각자 보도록 합시다. 자, 눌러주세요. 이게 원래는 소설입니다. 1977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간 여성중앙회 세 분의 사람, 조선작,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김주영, 조혜일, 이 세 분의 작가가 릴레이로 연작 소설을 씁니다. 조혜일 씨는 겨울 여자, 그죠? 그리고 김주영 씨는 객주, 그리고 조선작 씨는 생각이 나네. 그 유명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네, 어쨌든 꽤 유명하신 세 분이 쓴
그 소설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실까요? 거기 보면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고독은 구름만 하고 사랑은 우산만 했다. 여기서 우산은 뭘 의미하냐면 우산 속에 라고 하는 공간 내에 사랑과 배신과 복수와 살인과 악의가 다 들어있다. 그런 의미로 우산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프랑스 우산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쉘브르의 우산인데 우리 그 이주경 대리가 불얼변 이거 뭐라고 이거 프랑스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쉐브르 우리 이주경 대리가 저기가 불어 전공이거든요. 그러면 프랑스의 쉐브르는 영국과 프랑스의 요 끝에 있는 프랑스 그 쉘브르 작은 마을인데요. 알제리 독립전쟁 때에 우산가게에 딸인 줄비에브하고 가난한 자동차 정비공 기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관한 뮤지컬이죠. 전 영화는 다시 봤습니다. 비디오로. 비가 올 때 내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 누군가 내 우산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그칠 때까지는 그 사람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밭길도 그렇고 들길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걸어갑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는 어려운 일이라든가 그런 거 겪고 갑니다. 그러나 비가 개면 그리고 하늘이 맑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우산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 보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쉘브르의 우산은 그런 의미로 우산이라고 하는 것에 함께 있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 쉘브르의 우산에 들어있는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산은 철저하게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이죠. 비가 안 오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일할 때 필요한 친구가 있고 저 일할 때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브르의 우산은 우산 이퀄 인생이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자, 우산 얘기할 때 니체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강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니체의 이 우산을 얘기 안 하고 우산 얘기하는 걸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드릭 니체가 이 유고를 갖다 정리하다가 유고 한 귀퉁이에 따옴표를 써놓고 문장 하나 써놓습니다. 나는 나의 우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였으니까 니체가 한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딴 사람 거를 인용했을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한 문장이 수백 수천 권의 논문과 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 합의 마인은 레겐슈룸 베어게스 이게 독일어 원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I have forgotten my umbrella. 이 한 문장을 여러 학자들이 분석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놓은 분이 누구냐면 알제리 출생의 프랑스 철학자인 데리다가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주십시오. 이분이 데리다인데요. 네,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딴 데 가서 콩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단순한 별거 아니야. 니체가 우산 갖고 있었는데 그건 내 우산이었는데 니체 거였는데 그거 잃어버려갖고 지금 우산 없어.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째고 둘째 우산 주세요. 우산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고 망각과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체가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쾌락에 대한 흥미도 없어지고 성욕도 억압되고 안 되고
뭐가 시원치 않았겠죠, 무슨. 그래서 애통해 하면서 거세가 됐다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써놓은 게 아니겠는가. 해석이 있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나 보호니까 나는 나를 방어해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다. 여기 데려다가 세개 정리해놨어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산 말씀을 드리면서 니체의 우산까지도 꼭 이야기 드리는 거 들리는 것 같아서 좀 흥미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산의 어떤 특성을 가진가 정리를 해보면 우산은 방어적이거나 보호적인 것이 있다. 그 집중성이란 뭐냐면 비가 올 때만 필요하고 비가 끝나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쓸모가 있으면서도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우산을 쓰면 우산 내에 하나의 공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 올 때만큼은 그 시간이 보장된다. 그리고 맨 아래 니체처럼 또 데리다처럼 우산을 남자의 심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에도 우산은 쓰이고 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가을비 우산석입니다. 자, 그 다음 주실까요? 자, 가을비 속에 우산들 쓰고 다니시네요. 자, 이 양반들 뭐하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 두 사람은 연인일까? 연인이라면 왜 따로 갈까? 아니면 까만 쪽의 남자라면 이 친구가 작업 걸라고 옆에 붙은 걸까? 그리고 계신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빨간 우산을 먼저 본 사람도 있고 까만 우산을 먼저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을비 내릴 때 우산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한마디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우산이 가을비에서 우산을 보면 이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양하죠.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갖다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쉽게 좀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 육하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비 우산속은 무엇이냐? 그 다음 슬라이드. 가을비 우산속은 언제 어디서는 알겠는데 언제 비 올 때 어디서 우산 속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기 전에는 어떤 놈은 지가 쓰고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을비 우산 속에 대한 그 속에 들어있는 무리, 그 속에 있는 인물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거 안 하고 갈 수 없죠. 이두용 작사, 백태기 작곡, 최원 씨의 가을비 우산 속에. 아픈 가슴 요 밑에 있는 악보는 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이 가을비 우산 속은 언제 어디서는 가을비 올 때 우산 속에서 누가 어떤 남자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부른 가수가 남자니까 남자가 무엇을 이슬을 맺고 있어요. 왜? 딱 보니까 헤어지거나 떠나간 모양이에요. 정리하면 이 양반의 가을비 우산 속은 가을비 오는데 우산 속에서 한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맺고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말씀할 정도가 되면 인문학은 다 배우신 겁니다.
그저 가을비 우산 속을 보고 최원 씨 노래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그냥 일상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밥 나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정호성 시인의 너에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우리 문시인의 낭송을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너에게 정호승. 가을비 오는 날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었다. 너의 빈손을 잡고 가을비 내리는 들길을 걸으며 나는 한 송이 너의 들국화를 피우고 싶었다. 시의 전문이 아니고 그 사실 저희 약속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넣었습니다. 자, 정호승 시인의 가을부산 속에는 이거네요. 시를 쓴 화자가 가을비 우산 속에 들어있으면서 뭐 사랑하는 사람인 분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들국 하나 피워주고 싶다. 정리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비 우산 속에서 들국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박두순 시라는 동시 시인인데요.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 소낙비가 와르르 쏟아졌다. 형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때 형이 우산이었다. 들에서 일하는데 소낙비가 두두두 쏟아졌다. 들으세요? 할머니가 나를 얼른 감싸 안았다. 그때 할머니가 우산이었다. 이 비오는 우산 속에는 따뜻한 인간의 온기가 있네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아끼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춥고 힘들기 때문에 이 가을비 우산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을비 우산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많겠죠. 이렇게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저와 같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어른스러운 생각. 많죠. 수없이 많겠죠. 모든 생각들이 다 맞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저쪽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요약 결론하겠습니다. 자, 주십시오. 먹구름이 메밀밭에 밀려오면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다음 슬라이드. 우산을 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비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자, 눌러주실까요? 우산은 수평적 곡선을 그리면서 그 가을비를 막아줍니다. 가을비라고 하는 천문을, 하늘의 문의를 알고 너든 나든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우산을 펴는 순간 나와 나만의 또는 너와 나만의 공간이 형성됩니다. 얇은 막의 우산은 하늘의 무늬와 인간의 무늬가 만나는 얇은 경계선을 이루면서 지붕이 되어주고 집을 세워주면서 시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자, 눌러주실까요? 눌러주실까요? 네. 그 시공간 속에서는
진정한 인간의 무늬, 인문이 가득히 지어지고 자아지게 됩니다. 그 의미를 일일이 캐어서 얘기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을비 우산 속에서 자야지고 지어지는 무늬를 그래도 따뜻한 시선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또 생각해 준다면, 그렇게 안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삶은 운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로 너든 나든 여기 계신 여러분이든지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가을비 우산 속에 사람의 무늬, 인간의 무늬, 인문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